네, 다시 왔어요. 자, 이 원소라는 걸 할 겁니다. 이 원소를 보고 이 원소 주기율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원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랑 또 비슷한 말로 많이 쓰인다 말입니다. 원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분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성분. 물질에 이런 성분, 이런 성분, 이런 성분이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다. 원소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원자 같은 경우에는 알갱이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알갱이, 입자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원자 같은 경우에는 쪼개질 수 있어요. 쪼개짐 가능. 오케이? 근데 원소 같은 경우에는 쪼개질 수 없다. 왜냐하면 성분이기 때문에. 성분이 쪼개지면 2개 이상의 성분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런 성분을 만들었다 이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원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요거 각각 하나하나를 이제 원소라고 부르기 때문에 원소 같은 경우에는 쪼개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큰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원자는 입자기 때문에 말했잖아요. 핵이 있고 전자가 있고, 이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쪼개지고, 양성자 중성자는 쿼크로 쪼개지고, 이렇게 쪼개지는데, 원소 같은 경우에는 이 성분 자체가 기본 성분이거든요. 기본 성분, 모든 물질의 기본 성분이기 때문에 이걸 쪼개질 수가 없습니다. 입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 입자가 쿼크잖아요. 근데 성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성분이 원소이기 때문에 원소 이하의 그 성분 단위는 없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소는요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실에서 계속해서 원자 가속기로 쪼개면서 새로운 원소들이 계속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 110여 개 정도 발견이 되었고요. 이러면서 이제 원소들이 모여서 다양한 물질을 형성하고 생명체를 구성하고 세포를 구성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원소가 기본 성분이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원소를 이제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류하기 전에 먼저 주기율표라는 것을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율표. 자, 주기율표를 먼저 그려볼게요. 일단 여기서 써볼게요. 자, 1번에 1족이 옵니다. 1족, 그 다음에 2족, 그 다음에 3족이 아니라 3족 맞지? 3족 아니구나. 1족, 2족, 그 다음에 13족. 13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간에 이 주기율표를 직접 보시면요, 일단 지금 우리가 외울 것까지 하면 1주기와 2주기까지 외울 거거든요. 2주기 칼슘까지 배울 겁니다. 칼슘까지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주기까지는 1, 2, 그 다음에 3, 4, 5 뛰어넘고 13족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1족부터 볼게요. 1족에 헬륨이 아니고 수소가 오고, 18족에 헬륨이 옵니다. 헬륨. 그 다음에 2족에 이제 헬, 2주기에 3주기까지 해요. 3주기. 수헬,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질산, 수헬립의 붕탄질산, 플루오린, 불소, 플레어린, 네온, 플레, 나아, 마아, 플레나마, 알루미늄, 알, 규, 인이 뭐지? 피, 인, 황, 염, 아, 칼륨, 칼슘. 끝. 여기까지가 이제 사주이구나. 사주인데요. 이 주기율표에서 요 위에 속하는 것이 이제 족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속하는 것이 이제 주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기. 네, 이걸 먼저 알아두셔야 되겠는데, 보이니? 안 보이죠? 네, 이렇게 보세요. 이게 주기라고 부르고 여기는 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 아시겠어요? 이 주기율표를 먼저 보고 가실게요. 주기율표 같은 경우에서 요 족 같은 경우에는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자,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족 같은 경우는 먼저 같은 이 주기율표라는 게 자체가 뭐냐면, 원자들을 성질 비슷한 애들끼리 족, 그 다음에 주기로 모아놓은 거예요. 두 가지 변수를 가지고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애들끼리 모아놓은 것이 이제 주기율표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비슷한 애들끼리 모아놨더니 주기성을 갖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내용, 이게 몇 번이냐면 1번 전자 하나, 2번 전자 두 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네온하고 아르곤하고 비슷하고 리튬하고 네온하고 또 비슷한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주기율표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일단 주기율표를 하기 전에 이 원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 이 원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원소. 첫 번째, 금속하고 비금속으로 일단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금속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소고 주기율표상에서. 주기율표상에서 보시면 금속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여기서부터 알루미늄 포함하고 알루미늄, 규소, 뭐 이게 하여튼 다 금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속 같은 경우에는요, 비금속 같은 경우에만 말해주면 여기 오른쪽이 차지하는 애입니다. 오른쪽. 어떤 거 있는지 볼게요.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붕소부터 시작해서 뭐 붕소, 규소, 뭐 요런 애들이에요. 요런 애들. 오른쪽에 차지하는 애들이고요. 금속 같은 경우에는 왼쪽과 그 다음에 아래를 보시면 여기 뭐가 있어요. 그렇죠. 3, 4 해서 12조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3에서부터 12조까지 애들이 다 금속입니다. 죄다 금속이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주기율표상에서 어디 위치하는지도 꼭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금속원소, 비금속원소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광택이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말하라 그러면 딱딱하다 그거 말하는데 딱딱한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리튬 같은 경우 있죠. 리튬,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다 금속인데 리튬 같은 경우에는 딱딱하지가 않아요. 사실 소금 그렇게 딱딱하지 않죠. 입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로 자를 수 있는 찰흙 같은 정도의 정성을 가진다고 하기 때문에 딱딱하다는 아니에요. 철이 딱딱하다. 철이 없네. 어쨌든 그 다음에 열과 전기가 잘 통한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열과 전기가 잘 통한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고체 상태죠. 고체 상태. 물론 철을 펄펄 끓는 샘물에다가 집어넣으면 액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온에서 고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온 같은 경우는 뭐 25도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온에서 고체. 예외 있습니다. 예외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은 금속이에요. 수은 온도계 아시죠? 거기 자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동글동글해가지고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하면 빨리 죽죠. 예. 수은이거든요. 수은이 예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죠. 그 다음에 얘는 부서지질 않아요. 부서지지 않는다. 그럼 부서지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길게 늘어나거나 연성이라고 하죠. 연성. 혹은 넓게 퍼진다. 뭔지 모르겠고요. 연성 안 하겠고 늘어나거나 퍼집니다. 부시려고 힘을 줘요. 그러면 하고 부러지는 게 아니고 늘어나거나 퍼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칼을 만들 때 쇠물에 담궜다가 때리죠. 망치로 때리면 바삭 하고 유리처럼 부서지는 게 아니고 늘어나잖아요. 네, 그런 게 금속 원소의 특징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가볼게요. 비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는요, 반대예요. 그냥 광택이 없고 열전기 잘 안 통해요. 이것도 예외 있습니다. 예외. 자, 예외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흑연 같은 경우에는 원소가 아니고 물질이거든요. 화합물인데 이게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
C. 아까 여기 말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가 다 뭐라고요? 비금속이라고. 비금속인데 탄소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인데도 열과 전기를 잘 통합니다. 자유전자. 이게 전기를 통하게 하는 게 사실 자유전자 때문이거든요. 화합물에 자유전자인데 이 흑연에는 자유전자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한다. 예외. 이거 하나만 알아주시면 돼요. 이거 빼고 열전기 통하는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상온에서 기체 또는 고체, 액체는 없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이것도 예외 알아두셔야 돼요. 자, 브로민입니다. 자, 브로민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여기 안 써드렸는데 몇 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 헬륨,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고요. 그럼 여기 위에다가 다시 쓸까요? 네, 다시 쓸게요. 여기 위에다가 주기율표를. 자, 주기율표 다시 써보겠습니다. 자, 1번 있고 2번, 1번 있고 2번 있고 2번이 있고 13번이 있고 14, 15, 16, 17, 18 수소, 헬륨, 리튬, 젤리, 벨륨, 붕소, 탄소, 붕탄, 질,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플레나마, 알루미늄, 규소, 알유인, 그 다음에 황, 염, 아, 칼, 끝.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기체 혹은 고체 있는데 이 브로민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요. 17쪽 원소에 속하는 불소, 염소, 브로민, 그 다음에 아이오딘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뭐다? 액체다라는 거예요. 액체. 나머지는 기체 아니면 고체. 보통 얘네들은 기체예요. 기체는 기체 아니면 고체인데 브로민 같은 경우에만 그렇죠.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예외는 알면 되니까 예외 브로민 액체 끝. 오케이. 자 이거 근데 보이니? 안 보이니? 보이니? 오케이. 자 브로민 같은 경우에만 액체 끝. 자 그 다음에 결합을 잘합니다. 얘네들은 오케이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금속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양이온이 됩니다. 양이온. 나중에 이온을 배울 텐데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쓸게요. 양이온이 잘 되고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음이온이 돼요. 음이온이 되는 방법은 전자를 하나 얻어오면 되고요. 양이온이 되는 경우는 전자를 하나 버리면 돼요. 그럼 양이온, 음이온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온 설명할 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율표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율표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율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기율표라고 그랬죠. 주기율표 같은 경우에는 맨 아저씨가 먼저 만들었어요. 맨 아저씨가 먼저 만든 게 아니고 돼 아저씨가 먼저 만들었는데 맨 아저씨가 이제 거의 지금 형식의 그런 주기율표를 먼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맨델리에프입니다. 맨 아저씨가 뭘 만들었냐면 이제 이때 당시 발견된 게 63종의 원소가 발견이 돼 있었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성질들이. 그래서 그거를 주기성을 딱 맞춰가지고 달력처럼 척척척 만들어봤어요. 만들어봤는데 곳곳에 빈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63개밖에 안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곳곳에 이제 빈대가 생겨요. 블랭크가 생겨요. 블랭크가 생기는데 그 블랭크를 이제 여기에 지금 원소가 발견이 안 됐을 뿐이지 나중에 과학기술 발달해서 발견이 되면 그게 이런 성질을 가질 것이고 이런 질량을 가질 것이고 이런 전자기술을 가질 것이다 라고 전자기술까지는 아니고 이런 질량을 가지고 이런 성질을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되고 나니까 진짜로 그 자리에 들어가는 원소가 발견되었고 그 성질이 맞았다. 그래서 맨 아저씨가 이제 만든 주기율표를 우리가 계속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기율표가 이렇게 됐고요. 이제 주기율표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사실 보시면 여기에 1, 2, 3, 4, 5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게 뭐라 부르는가 하면 주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기. 보이니? 보이죠? 안 보이니?
보이죠? 네, 죽이라고 보이는 거고 여기 있는 요게 이제 족이라고 불러요. 족. 가족할 때 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할 때 족. 자, 족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예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고요. 같은 족에 위치하는 이 족 같은 경우에는 뭘 기준으로 나눈 거냐면 체외곽 전자가 기준입니다. 체외곽 전자 개수.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원자과 전자가 되는데 이게 똑같은 말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헷갈릴 오류가 있어서 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외곽 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예요. 자, 원자 모양을 그려봅니다. 자, 수소. 자, 요걸 뭐라 그래요? 전자 껍질. 전자 껍질이라 그럽니다. 전자 껍질. 자, 여기 안에 하나 들어가 있어요. 원자과 전자가 한 개, 체외곽 전자가 한 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헬륨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는 원자과 전자가 0개라고 볼 수가 있고 혹은 뭐 8개나 18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1족에 속하는 애들 있잖아요. 1족에 속하는 애들은 한 개예요. 원자과 전자가. 그다음에 2족에 속하는 애들은 원자과 전자가 2개예요. 원자과 전자가 뭐냐면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의 개수거든요. 네. 화학 반응은 이 전자 껍질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몇 번 번호가 다 있어요. 번호. 이게 네온이 이 플로린을 먼저 해볼까요?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게 9번 원자거든요. 플로린이. 그러면 플로린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걸 그려보면 양성자 9개와 중성자 9개가 핵에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전자 껍질이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 첫 번째 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전자의 개수가 8개예요. 그 다음이 18개거든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기 안에 전자가 8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닌가? 8개 아니었나? 처음에? 처음에 몇 개였지? 2개. 처음에 2개 들어가요. 2개 들어가고 그다음에 위에 그 다음에 8개가 들어갑니다. 2개 들어가고 8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들어갔죠? 그러면 총 10개 들어가 있잖아요. 10개. 여기서 하나를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총 7개가 되는 거예요. 7개. 용기역 같은 경우에는. 얘도 볼까요? 염소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번째 원자거든요. 그러면 15번 원자이기 때문에 여기가 15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원자 껍질 하나와 원자 껍질 2개, 3개가 되겠네요. 여기에 2개가 들어가자. 하나, 둘, 네,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합쳐서 10개. 5개 더 들어가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이거 근데 9번 맞냐? 9번 아니면 이 16번째 같은데? 10, 11, 12, 13, 14, 15, 16, 17. 17이네, 17. 17죠. 둘, 넷, 여섯, 여덟, 17. 17이기 때문에 2, 8, 그 다음에 7개까지 들어가서 여기 한 자리가 남습니다. 한 자리. 그래서 7개. 얘도 원자과 전자가 7개입니다. 원자과 전자가 7개, 체외곽 전자가 7개. 자,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체외곽 전자는 전자 껍질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말하는 거고요. 원자과 전자 같은 경우에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원자의 가치를 정해주는 전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어디서 다르냐면 사실 원자과 전자고 체외곽 전자가 사실 같은데 여기 18쪽에서 보면 헬륨 같은 경우에는요 2번이기 때문에 2개예요. 네온 같은 경우에는
8개 더하면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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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개.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렇게 돼요. 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과 전자가 체외곽 전자가 2개거든요. 네온 같은 경우에는 체외곽 전자가 8개예요. 8개. 아르곤 같은 경우에는 8개예요. 8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거는 원자가 전자 껍질에 있는 그 전자 껍질이 8개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얘는 다 차 있어요. 그래서 이온이 없어요. 네온 이온, 헬륨 이온이 없어요. 왜냐면 전자를 잃지도 얻지도 않기 때문에 다 꽉 차 있어. 자리 꽉 차 있기 때문에 이미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를 다른 데서 얻어오거나 전자를 버리거나 하는 일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얘들은 체외곽 전자는 2개, 8개, 8개지만 원자과 전자는 0개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8개라고 말할 수도 있고 0개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뭐 사실 원자과 전자가 개념이 체외곽 전자 안에 이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이면 체외곽 전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되고 일단 요거 2개를 예로 들었어요. 플로린과 염소. 자,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전자 껍질이 2개. 그래서 이주기에 속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주문했죠. 전자 껍질 개수입니다. 주기. 껍질 개수. 족은 뭐라고요? 체외곽 전자, 원자과 전자의 개수. 이거라는 거예요. 껍질 개수, 원자과 전자, 체외곽 전자의 개수. 다 그래요. 다. 껍질 개수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그럼 얘는 몇 개겠어요? 껍질이 4개겠죠. 얘가 몇 번입니까? 얘가. 뭐야? 몇 번인지? 칼슘 20번입니다. 20번 볼까요? 자, 20개 있으면 2개 들어가죠? 8개 들어가죠? 그다음에 또 8개 들어가야겠죠? 18. 근데 이미 3개가 돼도 18. 2개가 더 필요하잖아요? 전자 껍질 하나 더해서 2개. 체외곽 전자 몇 개? 2개. 그리고 껍질 몇 개? 4개. 마그네슘 볼까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얘는 몇 번이겠어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번이겠죠. 12번. 얘는 12번이거든요. 자, 2개 들어가고 8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2개 더 들어가면 되죠. 체외곽 전자 몇 개? 2개 더 들어가면 된다 그랬죠. 2개. 껍질 몇 개? 하나, 2, 8. 더해서 10. 그 다음에 2개. 3개네요. 이렇게 해서 3주기, 4주기. 그래서 딱 알아둡니다. 주기는 껍질 개수. 그 다음에 족은 체외곽 전자 개수. 따라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자 배치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번호는 이게 다 아는 건데 번호는 뭐 전자개수. 정확히 말하면 번호 같은 경우에는 요 번호 20번 아까 20번이라고 그랬죠. 요 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성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양성자수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성자수 그 다음에 전자의 개수가 같아요. 자연 상태에서는 같기 때문에 중성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베릴륨, 붕소 모두 다 뭐다? 정기적으로 중성을 띈다라는 것이에요. 양성자수와 전자개수가 같기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해서 다 알아왔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원자의 전자 배치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